박보살 이야기 7편. 오늘은 간단한 에피로 갈게요. 음슴체예요. 꿈 이야기. 우리 엄마는 선몽을 꾸심.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꿈에 꼭 나오신다고 함. 그런 엄마를 닮아서인지 나도 선몽을 꿈. 예랑이는 외국에 있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왔음.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얼굴을 보지 못했음. 예비 시아버님 암투병 중이셔서 한국에 들어왔고 거의 매일을 아버지와 병원에 있었음. 나는 그때 우리 큰언니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매일 퇴근한 후에 언니가 있는 중환자실 아니면 준중 환자실에 들러 언니를 면회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음. 언니가 아팠던 것도 박보살 이야기 중에 일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쓰겠음. 오빠, 예랑이, 아버지가 계신 병원과 우리 큰언니가 있는 병원이 거리차가 꽤 있어서 우린 계속 깨통만 주고받았음.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오빠가 꿈에 나온 거임. 조금 어두워 보이는 얼굴,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음. 나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오빠야 들어온나, 차 한잔 하고 가 라고 말했는데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흔드는 오빠. 나한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 앞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만 말없이 쓰담쓰담 하다가 그냥 가버렸음. 너무 야속해서 잠에서 깼는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임. 불안한 느낌에 박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했음. 그랬더니 박보살이 오빠네 아버지 오늘 가시겠다 하는 거. 에? 오전 내내 오빠는 연락이 없었고 오후가 돼서야 전화가 왔음. 아버지 방금 돌아가셨다고. 꼭 내가 꾼 꿈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랬음. 오빠랑 통화를 하고 나서 내가 울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음. 그랬더니 박보살이 꿈풀이를 해주는데 내 꿈에 나온 건 오빠가 아니라 오빠 아버지였을 거라고. 아버님이 집에 안 들어오신 건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들어오시지 않으신 거고, 또 강아지 눈에는 영가가 보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아지만 쓰담쓰담 하다가 가신 것일 거라고 함. 오빠가 나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음. 아버지가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시라고. 내가 아무리 바빴어도 시간을 내서 뵈러 갔어야 하는 건가 싶었음. 근데 그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도 몇 년 만에 오빠 처음 보는데 대뜸 가서 예비 며느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우리 엄마와 오빠 어머니도 서로 집에 중환자가 있는데 가보는 거 아니라고 해서 못 갔었음. 어쩌면 아버님은 우리의 인연을 미리 아셨는지 오빠 모습을 빌어서 나를 보고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상을 치르고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못 가배웠다는 죄스러운 마음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 초상집에 가는 게 아니라 라고 해서 못 갔었음. 오빠한테 아버님 49제 지내는 저를 슬쩍 물었음. 49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지내는데 제를 지내지 않는 날에 나 혼자 조용히 그 절을 찾아갔음. 49제 지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눈에 봐도 아버님을 알아볼 수 있었음. 아버님께 절을 하고 나서 영정사진을 보며 내가 아버님께 약속을 했음. 인연이 닿아서 평생 오빠 옆에 있을 수 있게 되면 저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버님 49제가 끝나는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번엔 아버님이 본인 모습으로 내 꿈에 나오셨음. 오빠네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할머님과 어머님은 아궁이에 커다란 솥을 걸쳐놓고 잔치 음식을 하고 계셨고, 아버님께서는 모시오신 듯한 흰색 옷을 입으시고 환한 얼굴로 오빠랑 나를 맞아주시는 거임. 상에 둘러앉아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팥죽을 아버님이랑 오빠랑 나랑 맛있게 먹었음. 우리 엄마는 꿈 얘기를 듣더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많이 예뻐해주지 못하고 가신다고 꿈에 나오셨나 보다 하심. 근데 웃긴 게 그땐 오빠 한국 와서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주변에서 다들 인연이네 운명이네 함. 내가 오빠를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었던 걸 엄마도 알고 계신 상황이긴 했지만, 박보살은 이 꿈 이야기 듣더니 이 꿈은 나쁜 꿈이 아닌 것 같아서 박보살에게 바로 말하진 않고 오빠를 만나고 난 뒤에 말한 거임. 시점 헷갈려 하실까봐. 봐라, 새끼 발가락에 빨간 실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라고 함. 아버님이 며느리 점 찍고 가신 거라며. 그리고 꿈에 밝은 옷 입으시고 환한 얼굴인 걸로 봐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아버님 49제 끝나고 곧 우리 언니도 태어나고 우린 제외해서 알콩달콩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 얼마 전 아버님 첫 제사였는데 못 뵌다고 생각하니 더 보고 싶은, 다들 옆에 계실 때 잘합시다. 아버님 저 약속하듯이 착한 마음씨로 살게요. 오빠랑 재미지게 살게요. 근데 아버님 그거 모르시죠? 아버님은 생전에 저 못 보셨어도 전 아버님 봤어요. 오빠 졸업식 날 꽃다발 사들고 왔었는데 그때 저 아버님 봤어요. 용기가 없어서 꽃다발은 오빠랑 같은 수업 듣던 강희실 오빠가 앉던 자리에 놔두고 오긴 했지만요. 예쁘지도 않은 며느리 보러 꿈에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뭐래도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자상하고 든든한 오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박보살 이야기 8편. 이번엔 빨리 돌아왔죠? 주말이라 낚시 데이트 하고 있답니다. 말이 좋아 낚시 데이트지. 예랑이는 낚시하고 저더러 작가님은 글 쓰라며 텐트에 구겨 넣는. 텐트 안은 엎드려서 내복 만지작거리며 내 사랑 누텔라와 함께 지방 축적하고 있네요. 참깨 스테이크에 누텔라 찍어 먹으면 초코픽보다 맛난다는 사실. 못 드셔본 분들 한번 잡숴봐. 같이 지방 축적하세. 나 혼자 찔 수는 없어.
아까 얘랑이랑 2세 계획이라니 거창한데 암튼 2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떠오르는 박보살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 함. 예전에 썼던 글에서 박보살이 흰 강아지 키우라고 한 거 기억하나요? 백구를 키웠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임. 근데 시점은 백구를 키우기 전임. 우리가 살던 집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던 집이었음. 앞마당에 대문이 있었고 뒷마당엔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비큐도 할 수 있고 암튼 캠핑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음. 거긴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음. 거의 매일 동네 아줌마들이 드나드셨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음.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전화 오는 거임. 비 와서 뒷마당에서 부침개 구웠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먹고 가라는 전화였음. 비도 오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가자 하며 친구들이랑 집으로 갔음. 물론 박보살도 함께. 뒷마당이 시끌벅적해서 가보니 그날도 역시나 동네 아줌마들 몇 분 계셨음. 우리 집 측면으로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 제일 끝집에 살고 계시던 아줌마도 계셨음. 딸 하나와 좀 힘들게 사시던 분이셨는데 딸도 같이 부침개를 먹고 있었음. 딸이 나보다 2살인가 많았던 걸로 기억함. 그 아줌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옆으로 흘겨보고 혼잣 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상하게 난 그 아줌마가 너무 싫었음. 동네 아줌마들도 전부 그 아줌마한테 째비 하심. 째려본다고. 째비인가 봄. 그래도 인사 안 하면 엄마한테 버릇없다고 겁나 혼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부침개 먹으려고 돗자리 위에 앉았음. 그랬더니 째비 아줌마가 또 날 쓱 흘겨보고는 딸을 데리고 일어나시며 우리 엄마에게 땡땡 엄마 나 가볼게 내가 부탁한 것 좀 해줘 하시는 거임. 같이 있던 아줌마들이 째비가 무슨 부탁한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입 무겁기로 소문난 우리 엄마는 씩하게 부침개만 구우심. 아줌마들이랑 내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우리 엄마 박보살 나 이렇게 셋이서 자리를 치우고 있었음. 그런데 박보살이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까 그 아줌마한테 무슨 부탁한 거예요? 라고 묻는 거임. 시크한 우리 엄마는 니들은 알 거 없어 하실 줄 알았으나 응 박보살아 돈 빌려달랜다 하셨음. 바로 얘기하네. 우리 엄마는 박보살 앞에만 서면 맹신 열매를 먹게 되나 봄. 무조건 사실대로 하고 고하심. 그래서 박보살이 돈을 왜요? 라고 다시 물었음. 그랬더니 엄마가 째비 아줌마 딸이 몸이 안 좋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단다 이러시는 거임. 그러자 박보살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면 엄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하는 거임. 난 박보살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엄마 돈거래는 가족끼리도 하는 거 아니잖아. 괜히 빌려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라고 했으나 엄마는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데 마음이 쓰이셨나 봄.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라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보살의 입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옴. 돈 안 빌려주고 원망 듣는 게 낫지 생명 죽이고 그 원한을 어떻게 다 들으시려고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음. 그 언니 어깨에 수자령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또 한 알 더 하면 어째요. 박보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언니는 아픈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를 없애러 가는 거라고 함. 난 진심 박보살이 너무 무서웠음. 인연이 영가만 보는 게 아니라 뱃속 아기도 보인다는 건가? 그럼 암세포 같은 것도 막 보이나? 내 뱃속 회충도 보일까? 막 요래요래 요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함. 내 머릿속 생각들이 막 4차원을 넘어 12차원까지 향해 달려가는데 엄마가 물었음. 근데 네 째비 아줌마 딸 임신한 것도 보이나? 어떻게 알았노? 그랬더니 박보살이 갑자기 그 빵 터지며 엄마 제가 무슨 초음파 기계예요. 그 언니 김치전 먹는데 허구역질 했잖아요. 배도 볼록하니 불렀던데요 하는 거. 하트 2년은 귀신 보는 눈도 타고났는데 눈썰미까지 겁나 좋군. 수자령은 태아령 또는 태령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영가라고. 다른 경우엔 출생했어도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수자령이 된다고 함. 박보살이 엄마한테 말하길 그 언니는 이미 여러 번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많이 컸을 거라며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함. 박보살 말이 남의 생명 뺏는 일에 돈 빌려주면 엄마까지 재수가 없을 거라고 모른 척하라고 말했음. 그래서 우리 엄만 다음날 그 아줌마한테 돈이 여유가 안 돼서 못 빌려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하심. 그리고 남의 말은 길어봤자 며칠이라고 우린 째비 아줌마 그 딸 까맣게 잊고 지냈음. 또 워낙 엄마가 남의 말 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남의 아픔이 우리 집에 가십이 되면 안 된다 생각에 그냥 잊었음.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나는 강아지에 미쳐 있었을 때였음. 박보살 이야기 2편에 백구 에피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요약할게요. 난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함. 근데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엄마가 절대 털 있는 동물 안 된다고 엄포를 놓으셨음. 나는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박보살 꼬드김. 박보살 말이란 무조건 오케이 하는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박보살이 엄마 설득해주러 자기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 우리 집에 옴. 근데 세련이가 우리 아빠를 보고 계속 미친듯이 짖는 거임. 박보살이 엄마한테 엄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라고 말함. 나는 시츠나 요키나 푸드를 가지고 싶었는데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백구를 한 마리 데려오셨음. 처음엔 소형견 키우고 싶었는데 웬 백구? 하며 좀 실망했지만 백구는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음.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남달랐는데 아빠만 보면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어대다가 갑자기 컹컹 짖어대고 그랬음. 시간이 흘러 백구는 점점 사나워지고 다리도 절고 아무튼 행동이 이상한 거임. 그러다 우리 가족이 1박 2일로 결혼식을 다녀오게 됐음. 다음날 집에 왔는데 앞마당에 항상 반기던 백구가 보이질 않는 거임. 아빠가 찾아보니 뒷마당에 백구가 죽어 있었음. 백구를 뒷마당에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 왜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냐고 물었음.
그랬더니 박보살이 애가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아빠 바지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련이가 자꾸 아빠를 보면서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키우라고 했어요 라고 함. 그해 초에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가 이번에 너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해서 등도 켜고 부적도 쓰고 그랬었는데 아빠가 아플 다리도 백구가 대신 아팠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도 백구가 대신 건넜다는 거였음. 강아지 눈엔 귀신이 보인다는데 특히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고 함. 그래서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2편에서 백구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지 않음? 그 뒷이야기가 있음. 백구가 죽고 나서 박보살이랑 나랑 우리 엄마랑 공통적으로 든 생각, 아니 도대체 왜 애기 영가가 아빠한테 들러붙어? 아빠가 나쁜 짓 일 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원한 살 일도 없는데?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오시고 나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됐음. 우리 엄마가 째비 아줌마에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말한 날 저녁에 아빠가 우리 집 앞에서 째비 아줌마를 만남. 아빠는 유년 시절 꽤 친하게 지내셨던 사촌 누이가 있으셨는데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음. 근데 그 째비 아줌마가 아빠의 사촌 누이와 많이 닮았다고 함. 딸 하나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시는 게 안쓰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었는데 째비 아줌마가 딸이 아프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함.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째비 아줌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주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셨음. 아하, 결국 우리 아빠는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시고 수자랑 원한을 산 것 아님? 엄마랑 나랑 박보살이랑 그 집을 찾아갔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이나 알자 싶은 마음에 갔더니 집에 딸은 없고 째비 아줌마만 있었음.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애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낙태를 하기엔 아이가 많이 큰 상태여서 유도분만 낙태를 했다고 함. 유도분만 낙태라는 걸 난 그때 처음 알았음.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함. 대신 분만 전에 촉진제 같은 걸 주입해서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째비 아줌마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많이 아파 그놈의 가시나가 매일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온몸이 잘리는 꿈을 꿔. 알고 보니 째비 아줌마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왔고 그 언니는 일하는 바쁜 엄마 때문에 사람의 정, 특히 아빠의 부재로 인해 애정결핍이 심했던 거임. 청소년기 때부터 밖으로 돌며 임신 낙태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려 낙태를 했을 때는 군대에 간 남친의 아이였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낳자고 해놓고 남친이 부대에 복귀해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함. 근데 그 언니는 뱃속 아기와 남친 연락을 기다렸지만 점점 배가 불러왔고 결국 이를 눈치챈 째비 아줌마가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임. 아무튼 우리 아빠의 사소한 실수로 별이 된 아기 영가를 위해 우리 엄마는 박보살 이모님께 천도를 부탁드렸음. 이모님께서 아기 영가 옷이랑 같이 태우신 기도문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억겹의 시간을 기다려 잉태되는 너를 숨막혀 죽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지를 절단하는 고통을 준 네 어미를 용서하거라. 빛을 보려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기다렸던 너의 하늘 내가 알고 기도하니 부천을 떠돌지 말고 극락왕생하여 훗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올 때는 선한 부모 밑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거라. 플러스 2편도 쓰고 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여자가 혼자 임신을 했냐, 왜 여자한테만 원망이 돌아가고 여자 혼자 힘들어하냐 하는 질문들이 많았네요.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째비 아주머님의 따님 쪽 상황만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언니의 전 남자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서 글에 쓰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님들이 속 시원한 사이다 썰을 들려드리기 위해 제가 글을 거짓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하는 일마다 재수 옴붙어서 코 풀면 코뼈 부러지고 재채기하면 목젖 탈골되면서 살고 있겠죠. 다만 저는 째비 아주머니네 딸은 잘못이 없다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니도 언니의 남자친구들도 서로 잘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조심하지 않은 남자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은 언니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 있는 돌이 잘못이냐, 걸려 넘어진 내 잘못이냐.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처음 한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반복해서 그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거 알면서, 걸려 넘어질 거 알면서 조심하지 않은 내 잘못이에요. 언니가 그런 실수를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망스럽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좋은 마음에 돈도 빌려주고 큰일을 치를 뻔했고 다행히 아빠는 괜찮으셨지만 아무 죄 없는 백호가 죽었으니까요. 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 어쨌든 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주의는 또 아니라서요. 첫째는 피임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 실수를 했다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거나 그것도 못해서 임신을 한다면 책임질 수 있게 노력해보고 혹여나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물론 잘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내 책임지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버리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위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박보살 이야기 9편. 이 이야기는 남들과 조금은 다른 우리 가족에 대해 쓰는 그림. 설명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싶음 양해 부탁해요. 우리 아빠는 주민등록번호 4로 시작함. 1940년대 태어나심. 실순을 넘기셨음. 내 친구들의 아버님들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많이 높으신 편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시고 사별을 하셨음. 지금의 나의 오빠와 큰언니, 작은언니, 할머니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아빠는 힘들게 돈을 벌러 다니셨음. 그러다가 아빠가 절친한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가시게 됐음. 거기서 만난 거임.
두둥. 선배 언니 결혼식에 참석한 서울말을 구사하며 똑부러지게 생긴 여성을. 그분이 나의 맘이에요. 아빠의 표현을 빌어서 엄마를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후광이 비쳤다고 함. 하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시고는 눈호강만 하셨다고 함.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다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즐기고 얄궂고 우습고 신기한 것. 결혼식 주인공이신 아빠 후배분의 집들이에서 엄마와 재회를 하게 되셨음. 결혼식에서 배웠던 분이네요. 나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아빠가 심장이 쿵. 게임 오버. 아빠는 이미 엄마의 포로가 되었어. 하지만 아빠의 현실은 애 셋 딸린 호래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신세 없음. 대화를 나눠봤자 심지어 엄마는 아빠랑 1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말 그대로 꽃다운 아가씨였음.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는 아버지였지만 상심한 탓에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는 참 곱소. 이런 말 하면 싸대기 맞을 수 있겠지만 자주 보고 싶소. 나는 애가 셋 딸린 호래비요. 라고 하셨음. 도도하고 차가운 서울 여자인 엄마는 다음에 서울 오시면 연락 주시던가요? 라며 집 전화번호를 준 뒤 쌩 가버리셨다고 함. 마침 다음날 아빠는 서울에 볼 일 있으셨는지 엄마를 볼 일. 두 분 첫 데이트셨음. 그 다음 주엔 엄마가 대구로 내려오고 대구에서 두 번째 데이트를 하시던 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고 함.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날 엄마는 아빠의 집에 가서 오빠와 언니들 머리만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다가 서울로 올라가셨음. 세 번째 데이트는 다시 서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고 함. 양복 입고 오세요. 아빠는 세 번째 데이트인 줄 알았지만 장모님과의 조우였음. 자다가 날벼락 맞아서 잔뜩 화가 난 외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랬다고 함. 저 사람 인생이 너무 가여워. 저 사람은 둘째치고 아이들 생각이 나서 잠도 오질 않으니 어떡해. 이게 내 팔자라면 받아들일래 엄마. 두 번째 데이트 날 아빠 집에 갔을 때 작은 언니가 고사리 손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는 걸 보고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셨다고 함. 엄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부모의 부재를 겪은 사람이기에 더 안쓰러웠을지도. 그렇게 엄마는 내 오빠와 언니들의 엄마가 되었음. 결혼과 동시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거임. 예전 글에서는 늦둥이 막내딸이랑 언급했지만 사실은 나는 아빠의 늦둥이 막내딸이고 동시에 엄마의 외동딸임. 엄마가 낳은 자식은 나 한 명으로 그치만 오빠랑 언니들이랑 차별 없이 키워 시집 장가 보내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함. 6-2편인가? 큰언니가 아파서 내가 매일 중환자실에 면회 갔었다는 글 있지 않음? 이제부터 그 일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거임. 아빠의 말에 의하면 큰언니가 어렸을 적에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노승이 시주를 받으러 집에 왔다고 함. 그 노승이 물끄러미 큰언니를 바라보다가 시주하는 아빠한테 대뜸 이 아이는 절에다가 갖다 놓으시지요 라고 하셨다고 함. 아빠는 스님한테 부모가 있는데 왜 절에 갖다 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 때문에 처사님이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십니다 하더라는 거임. 그래서 사지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 함.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별을 하시게 됨. 큰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끊이질 않았음. 자전거에 사촌동생을 태워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사촌동생이 자전거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대로 굴러서 턱 다 깨부수고 강에 얼음 얼었다고 썰매 타러 갔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결혼해서 신혼초에 형부랑 오토바이 타고 놀러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 트럭에 형부가 오토바이 추돌하는 바람에 언니는 붕 날아서 주차된 차 본네트에 떨어지고 결국 중환자실 3개월 입원. 뇌 쪽에 손상을 입어서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성형수술도 여러 번 함. 애기는 왜 그렇게 잘 들어서 또 유산되는지 겨우겨우 출산했는데 애기가 미숙아라 한 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배변을 스스로 못한다 해서 배꼽 옆에 소장인가? 그걸 꺼내놓고 거기에 배변을 보도록 하는 수술.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음. 우리 집은 오빠가 맞이었지만 큰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서 나한테 첫 조카였는데 우리 이쁜 경석이는 하늘나라로 갔음.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나 한 달 넘게 서울에 있었으니 이제 서울 오지 말자고. 서울경 돌처럼 단단하고 돌석 경석이었음. 형부 성이 서가인지라 이름이 서경석이었음. 웃자고 쓴 게 아니라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고 싶어서. 언니는 한참이 지난 뒤 다시 아이를 가졌고 엄마의 절대적인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됨.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큰 언니네가 우리 동네 가까이로 이사 오게 됨. 우리 가족은 우리 집 오빠네 집, 큰 언니네 집, 작은 언니네 집 모두가 자동차로 10분 내외로 살고 있었음. 나는 큰 형부랑 너무너무 친했음. 내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데 마침 큰 형부가 요식업을 하셨음. 형부가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술 좋아하는 우리 형부 맨날 막내 처제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꼬드기고 내 뱃살 8알이 형부 책임이라며 맨날 먹으면서 잔소리하고. 그럼 우리 형부는 그랬음. 우리 막내 처제 뱃살도 이뻐할 놈 있을 거라고 얼른 데려와서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러다 3년 전쯤이었음. 주말이었는데 엄마가 큰언니네 김치 갖다 주라고 해서 박보살이랑 같이 큰언니네 집에 감. 그날 형부가 가게를 일찍 마치고 집에 있었음. 원래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형부가 있길래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형부가 날 붙잡은 거임. 막둥아 소주 한잔 하자. 날씨도 춥고 차 끌고 와서 안 마실래 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형부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 거임. 아 귀찮아 싫어 라며 뿌리치고 나오는데 내 뒷덜미를 턱
하고 잡는 형부가 아니라 박보살. 야, 한 잔 마시고 가자. 형부가 맛있는 거 쏜대잖아. 하며 비싼 거 사주세요 형부 이러는 거임. 여러분들 알다시피 난 박보살에겐 한없이 순종적인 여자임. 결국 대리비까지 지어준다는 형부 말에 근처에서 소주를 한잔 했음. 형부가 몸이 너무 많이 부었길래 일이 힘든 거냐고, 몸에 이상 있다 싶으면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 집에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너무너무 인형 같은 막둥이 처제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비록 딸은 없지만 나 때문에 딸 키우는 것 같은 재미도 있었다는 형부의 말에 또 척키 흉내를 내고 그랬음. 형부가 내려놓은 술값을 박보살이 미친 듯 팔을 휘저으며 지가 낸다고 해서 서로 누가 돈 낼지 가위바위보 하고 형부가 이겼는데 기어이 자기가 낸다고 하면서 척키 형부면 내 형부도 된다며 결국 박보살이 술값을 냄. 대리비도 형부가 준다는데 또 안 받는다고 둘이 실갱이를 하고, 형부가 창문 사이로 돈 집어 던진 거 박보살이 다시 주워서 집어 던지고, 차 주인은 난데 자기들끼리 난리. 결국 내 돈으로 대리비 내고 집에 왔음. 박보살도 우리 집에 자기 간다고 해서 대충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박보살이 나한테 대뜸 이제 큰언니 집 가지마 하는 거임.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더니 형부도 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니만 보면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닌 살찌고 형부는 술 마시잖아, 당분간 가지마 이렇게 말을 했음. 안 그래도 살 너무 쪄서 이젠 야식 끊고 운동해야 된다며 같이 빌리부트 캠프? 그거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음. 그리고 다음날 박보살이 일 때문에 대전에 있을 때라 기차역에 태워다 줬는데 계속 큰언니 집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임. 알겠다고 주말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또 정신없이 며칠을 흘렀음. 그날 저녁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음. 빨리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허둥대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일단 간다고 하고 카페에서 나왔음. 큰언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빠한테 그 전화 올려옴. 형부가 쓰러졌대. 아빠가 지금 가는 길이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난 그냥 별일 아닐 거라 생각을 하려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음. 너무 불안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걸어 형부가 쓰러졌대,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니 박보살이 그랬음. 형부 돌아가셨어. 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음. 아니야, 형부 그냥 쓰러졌대, 과로했나봐 라고 말하니 돌아가셨어 라는 박보살의 확신에 찬 대답. 큰언니네 집에 도착을 해서 근처에 주차를 하는데 119 구급대원분들이 형부를 들 것에 실어 나오고 있었음. 그냥 쓰러진 거겠지 하며 차에서 내리려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형부의 팔. 그 팔을 아무 말 없이 들어 다시 들 것에 올려주는 아빠. 왜 갑자기 사유가 뭐야? 너무 무섭고 믿기지가 않아서 난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음. 얼마 동안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음.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아빠의 전화.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는 건지 허겁지겁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온기 없는 큰형부. 특유의 사람 좋은 표정과 웃음으로 소주 한잔하자 하며 일어날 것 같은 형부가 눈을 감았음. 사인은 급성 광경화로 인한 간질환. 복수가 차고 온몸이 퉁퉁 부어 형부는 그렇게 가버렸음. 통증이나 증상이 있었을 텐데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온 가족이 너무 답답해들 하셨음. 형부가 돌아가시고 아마 다음날 이 금요일인가 그랬음. 박보살이 회사를 마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서 조문을 했음. 박보살이 조문을 끝마치고 둘이 대화를 나누었음. 내가 형부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날 큰언니네 집에서 저승사자로 봤다고 함. 형부 뒤에 서서 박보살을 쳐다보며 쉿 하는 손짓을 했다고. 형부랑 마지막일 것 같은데 술 한잔 받아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다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이치는데 거스르면 안 되는 일이라 나한테 미리 말을 안 했다는 거임. 내가 형부한테라도 귀뜸 좀 해주지, 형부도 준비는 해야 하잖아 라고 하니 형부도 알고 계시더라 하는 박보살. 형부도 마지막인 걸 알고 나를 그렇게 붙잡은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미칠 것 같이 아프고, 또 박보살 덕분에 내가 끝까지 뿌리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에 형부랑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고맙고 그랬었음. 그리고 형부 49제를 지내는 중에 박보살이 나더러 그랬음. 형부가 언니 대신 가신 거야. 그래도 애한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다 하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신 거야. 우리 언니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형부가 대신 가셨다는 박보살의 말.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박보살 이모한테 가서 물으셨음. 형부가 큰언니 대신 간 게 맞냐고. 그러니까 이모님 말씀이 큰언니 팔자에 올해 이후에 운명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임. 팔자에 운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물으니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팔자는 바꿀 수 있지, 신랑이 바꿔주고 갔다 하셨음. 언니는 팔자에도 없는 생을 사는 것이니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과 함께. 그리고 형부 49제에서 마지막 제를 지내는 날 박보살도 절에 왔는데 형부네 집에서 사돈 어른들이 다니는 곳에 49제를 지냈음. 근데 겉모습은 절인데 구속인 같아 보였음. 접신을 하셨기 때문임. 스님으로 보이는 분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처제 땡땡이랑 언니 잘 부탁한다 하셨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박보살 어깨를 투닥투닥하며 비밀 지켜줘서 고맙다 하시는 거임. 사전에 우리에 대한 정보도 없으셨을 테고 박보살이 봐도 형부가 오신 게 맞다고 하니 나는 형부가 부탁한 거 꼭 들어주리라 마음먹었음.
미쳤다. 형부 사고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큰언니는 부정맥으로 시작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고 꼬박 3년을 중환자실 준중 환자실을 오가며 입원 퇴원을 반복했음. 김병이 효자 없다고 가족 모두가 지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음. 외할머니가 또 대장암 투병이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수술보다 항암 치료와 요양 치료를 길게 하셨고 엄마가 속썩여서 할머니 아프신 것 같다며 아빠에게 할머니 요양을 곁에서 해드리고 싶다고 서울에 계시며 주말에만 집에 오시던 상황이었음. 오빠랑 세연이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작은 언니랑 작은 형부도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 아빠랑 내가 3년 동안 언니 뒷바라지를 한 거임. 거기다 언니 아들까지 내가 3년을 키웠으니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대견함. 엄마가 나더러 하시는 말씀이 딸은 엄마 팔자 담는 데서 네가 애 딸린 호랩이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조카 키워주는 걸로 액땜한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 우리 엄마 정말 굉장히 끝판왕이지 않음? 박보살 이모님이나 스님들께서 엄마를 보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업 다 닦은 사람이다. 엄마처럼 살라고 하면 나는 절대 못 살 것 같음. 조카를 키워보니 솔직히 남의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음. 내 조카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니까 남의라고 표현한 거임. 아빠는 계속 그때 노승이 하신 말씀을 되뇌이시며 그때 언니를 절에 데려다 놓을 걸 그랬다 하셨음. 생각해보면 언니가 아픈 것보다 내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음. 언니 때문에 정말 아빠가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실지 또 어떤 어드벤처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큰일이 있고 난 후 더 견고해졌다고 믿고 싶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은 언니도 많이 나아졌고 내 곁엔 내 고생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겠다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행복함. 토커님들 계속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을 거듭했음. 팩트만 써야 하나? 아니면 속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아야 하는 건가? 엄청나게 방대한 공간이자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는 곳에 나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등등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음. 근데 난 가짜 글은 싫으니까 그리고 내 글을 좋아해주는 분들이라면 내 가족사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시겠지 싶은 마음에 모든 걸 썼음. 다시 부모와 가족을 골라서 태어나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부에게 형부야 그렇게 예뻐하던 막내 처제한테 이젠 백설공주라고 불러주고 엄마가 제가 어디 백설공주니 뱃살공주다 라고 하면 뱃살공주라도 좋아요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남친이랑 형부랑 소주 한잔 기울이며 농담 따먹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형부가 여기 없네. 큰언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못된 마음도 먹었고 형부 금쪽 같은 아들 귀찮을 때도 버글 때도 있었다.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 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먼저 간 형부 원망도 많이 했다. 아직도 나는 주말에 집에서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 안 본다. 땡땡이 혹시나 아빠 생각하고 주눅들까봐 우리 집에서 금기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 아빠 어디가 못하면 이모 어디가 하면 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못하면 이모부가 돌아왔다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젠 땡땡이 잘하면 잘했다고 2배로 더 칭찬해주고 사랑해줄게. 못하면 못한다고 구박도 2배로 할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땡땡이 바르게 착하게 자라도록 많이 보살펴줘. 형부랑 언니 안 닮았는지 공부를 너무 잘한다. 조카들 중에 공부할 싹수가 제일 많아 보인다. 자기 물건 못 챙기고 너무 순둥이라 걱정이긴 한데 날 닮은 건지 영특하다. 판사가 꿈이래. 우리 집에 법조인 나오게 생겼다. 든든하네. 형부랑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던 날에 형부가 그랬지? 막둥이는 웃는 진짜 달덩이처럼 환하고 이쁘니까 항상 웃으라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면서 짜증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일매일 웃으며 살아가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이다. 그날이 마지막으로 형부랑 보낸 시간이란 걸 알았다면 내가 우리 형부 꼭 한번 안아줬을 텐데 후회된다. 형부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줘. 너무너무 보고 싶다. 본문글에 제가 착각해서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사주는 바꿀 수 있지 라고 썼었네요.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팔자는 바꿀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참 기구하셨네 이분. 기구하시다.